자, 다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이제 고3인데, 그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제 여러분들 고3이다 라는 말이 참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이제 이런 걸 자각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고 지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1년이 정말 뜻깊은 1년인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좀 후투로 보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꾸 스스로가 자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이제는 진짜 열심히 좀 1년 정도는 내 인생을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미래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유념을 하면서, 자, 아까 이제 1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죠.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문학 2강 부분을 한번 살펴보다 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는 문학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독서 부분에 대한 수업을 진행이 될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현대시 부분, 그쵸?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능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결국 현대시, 현대소설, 그 다음에 고전시, 고전소설 이렇게 크게 4개의 파트에서 질문들이 나온다고 했고, 각각의 파트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키워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솔직하게 키워드 문제가 없는 지문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 경우는 우리가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작품들처럼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3학년 그 시기에 들어와가지고 요 정도 작품 정도는 그래도 알아둬야 된다 싶은 작품들은 키워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특에서 연계된 지문일 경우에는 키워드가 없거나 굉장히 조금 단촐하게 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연계 지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놔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실제로 선생님이 수능들을 쭉 살펴본 결과 한 2번 정도가 연계 지문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그 지문은 부실하게 출제를 해놓고 선지에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풀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게 문제가 나온 경우를 딱 2번 정도를 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제 내년 2월쯤부터 출판이 되는 수능 특강, 그리고 한 7월 말쯤 출판이 되는 수능 완성, 이 책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열심히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지문이죠. 그쵸? 안녕. 이름이 뭐지? 김준서. 김준서? 오케이. 자,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없는 그러한 작품들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작품은 바로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김소월 시인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너무 잘 알기에 너무 잘 간과하는 작가이긴 합니다. 알겠죠? 김소월 시인은 하나 적어놓도록 합시다. 자, 김소월 시인은 시의 특징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작품을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실제로 29의 나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김소월 작품 하면은 딱 알아둬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전통적 율격을 계승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이 전통적 율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문보, 바로 민요적 율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소월 씨는 사문보의 율격을 항상 따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7, 5조 사문보를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7, 5조는 안 지키고 사문보만 지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통적인 정서를 계승한 시인이에요. 자, 그래서 김소월 씨의 주제는 항상 뭐다? 바로 이별의
정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고유의 율격에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담아서 노래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김소월 시인을 문학 경향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바로 전통적 서정시를 쓴 사람이다, 서정시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어두면 김소월 씨의 김소월이나 어떤 작품이 등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첫 번째 작품 바로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소월 씨는 바로 뭐다? 삼음보 율격을 취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자, 끈을 읽을 때 보면 어떻게 끈을 읽느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립다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 말을 할까 몇 글자? 네 글자. 3 더하기 4는 7, 그쵸? 한이 그리워 몇 글자? 그쵸? 지금 이 시는 삼음보 중에서도 7, 5조 3음보 율격을 취하고 있다. 그렇죠? 7글자, 5글자를 3번에 걸쳐서 끊어 읽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연도 보면 똑같아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그렇죠? 4글자, 3글자, 5글자 해서 7, 5조 3음보 율격을 좀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거 다 적었죠? 지워도 되겠죠? 자, 1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화자는 지금 그립다라고 말을 할까 하니까, 즉 그립다는 말을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립다라고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오히려 더욱더 그리움이 어떻게 되고 있더라? 커지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해야 일반적인 문장이잖아요, 그죠? 왜? 한이가 바로 이 뒷부분에 이어져야지 올바른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나일이랑 정확한 다르겠지? 자,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러 바로 뭐다? 요 한이라고 하는 말을 행을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종의 행간 걸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립다 말을 할까? 여기서 쉼을 쉰 다음에 한이 그리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다? 여기서는 행간 걸침을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망설이는 화자의 심정을 부각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더욱더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일부러 시행을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리움이 더욱더 커지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립다 말하지 말고 그냥 갈까 했는데 어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화자는 바로 뭐다? 지금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일종의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갈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화자의 내적 갈등. 그렇죠? 그립다 말을 하고 떠나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더 그리움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가야 되나? 지금 이렇게 화자는 갈팡질팡하면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1년하고 2년의 내용, 그렇죠? 자, 여기서는 지금 화자의 일종의 심정,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한시에서 주로 쓰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시에서는 주로 먼저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선경 후정의 그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김소월 씨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의 그런 고유한 모습을 굉장히 좋아했던, 지키고자 했었던 그런 시인이다 보니까 이 선경 후정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 바로 앞부분에 먼저 감정을 제시하는 선정. 그렇죠? 그래서 선정은 바로 뭐다? 먼저 화자의 감정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별의 순간 망설이는 화자의 그런 내면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3년. 자,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산에도 까마귀가 있고 들에도 까마귀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그 까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는 서산에 서쪽으로 해가 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시간적 배경은 바로 저녁 무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이 까마귀가, 그쵸? 화자한테 지금 뭐라고 했다? 서산에서 지금 해가 질 것이다. 이제 곧 밤이 올 것이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니까 이별의 시간이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하는 역할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이 까마귀가 야 빨리 해줘, 저 빨리 집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닐 거 아니죠. 그쵸? 다만 뭐다? 내가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초조하니까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그런 것처럼 들리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그 까마귀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사실 객관적 상관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 압니까? 뭔지 압니까? 자, 객관적 상관물, 학생들이 말은 많이 들어도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옆에다가 필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이것과 같이 해서 시험에 유사하게 많이 등장하는 게 감정이입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막론하고 객관적 상관물이나 감정이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선진 한 줄을 차지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렇죠? 대상을 마치 화자와 관련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일단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시에 이 개념을 대입해보면 바로 뭐다? 까마귀는 그냥 자기네들이 그 뭡니까? 배가 고픈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네들끼리 까악까악하고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화자는 뭐다? 지금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해가 져가니까 어때?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가야 될 시간이다 하고 나를 재촉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혼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 객관적 상관물 이런 건 이제 그 송민국 같은 작품을 보면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에 갑자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의 속성이 화자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왜? 감정을 집어넣진 않았어. 알겠죠? 사민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민국에 보면은 뭡니까? 그 사공은 어디 가고 빈대만 걸렸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기가 강가에 가가지고 수많은 물체들이 주변에 많은데 하필이면은 사공이 없이 혼자 덩그러니 메어져 있는 배에다 딱 집중을 한 거야. 알겠지? 그 이유는 뭐다? 내가 외로우니까 저 배도 굉장히 외로워 보인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배가 외롭다는 얘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화자와 유사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지는 않았을 때 이것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감정이입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감정이입은 객관적인 자연물에, 자, 핵심은 여기죠. 바로 화자의 감정을 표현을 해야지만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객관적 상관물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이 감정이 화자와 일치하는 경우, 경우를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름이 뭐지? 체주는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앉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기 감정이 얘한테 감정이 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감정이 나랑 화자랑 일치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는데 생각보다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지? 시험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길을 갔는데 뭡니까? 새들이 짹짹짹짹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새소리를 묘사해봐라 하면은 딱 두 가지로만 묘사를 합니다. 사람은. 알겠죠?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이 시험을 못 쳐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저것들은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거지? 한다거나, 두 번째는 저것들도 나처럼 세상이 너무 슬퍼가지고 이렇게 구슬피 우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의 감정과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잖아, 그치? 그러면 이 경우는 객관적 상관물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두 번째 경우는 내 감정과 일치하잖아. 내가 시험을 못 봐서 슬픈 감정을 새도 슬프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경우잖아요. 이때는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화자의 감정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돼요. 만약에 화자가 아닌 대상의 감정이 들어가면은 그 경우는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적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의 내용을 들어갑시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자, 여기서도 지금 흐르는 물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흐르는 물은, 자, 다음 페이지. 자,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렇죠? 지금 강물이 뭐다? 자기를 빨리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르띠다려라는 거죠. 강물이 지금 흘러가는데 자기 보고 나보고 지금 자기를 빨리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르는 물도 바로 뭐다?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고, 진짜로 강물이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역시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부분에서 3년과 4년에서는 까마귀와 물이 이제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적인 요소만 빼게 되면은 지금 해가 지고 있고 주변에 물이 흐르고 있고 새가 울고 있다는 주변의 상황,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3년하고 4년 부분은 바로 뭐다? 후경. 바로 아까 선정 후경의 그런 구조에서 여기서는 후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뒤에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더라, 임박해 있더라 라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한시의 선경 후정 구조를 계승 변형시켜가지고 사용을 해서 김소월 씨는 선정 후경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다 됐어요? 다 적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는 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볼 게 있기는 해요. 알겠죠? 자, 마지막 행을 보도록 합시다. 흘러도 연달아 흐르띠다려 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흐른다가 아니라 흘러도 연달아 흐르띠다려 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딱 보면은 바로 뭐다? 리을 소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유음을 많이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뭐다?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고 바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소리에 성질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유음이 소리가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를 유음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였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바로 사문부의 유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역시 지금 하자는 바로 뭐다? 이별의 순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정황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면에서도 역시 맞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품 강은교의 왜? 아니에요?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에 못이 박히도록 시를 배울 때 상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따르면은 은유법 중에서 A는 B다 해서 A는이 생략된 경우에는 상징이다. 중학교에는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알겠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뭐다? 일종의 시 외부에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경우, 시의 외적 요소가 시 속에 반영되어서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를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상징도 사실은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바로 개인적 상징이죠.
자, 개인적 상징은 현대시에서 많이 쓰는 상징입니다. 알겠죠? 말 그대로 뭐다? 이 상징은 누가 정했다? 누가 정했다? 개인, 작가, 개인이 정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현대문학은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온다고 해요. 왜? 작가마다 이 상징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작가가 개인적인 적으로 설정한 상징을 우리는 개인적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품 그 자체에만 있는 상징들. 예를 들어서 한하운 시인의 파랑새라는 시를 보면은 나는 죽어서 파랑새 되어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리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파랑새는 바로 뭐다? 화자의 분신이자, 그쵸? 일종의 자유로운 존재. 실제로 한하운 시인은 그 나병이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되지? 나병인, 정식 명칭은 나병인데, 그 몸이 썩어가는 병이 있잖아요. 막 물집이 생기면서 썩어가고 손가락도 막 뚝 떨어지고 이런 병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전염병으로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병 환자 촌에다 가둬놓고 막 그랬거든요. 전염병 근데 실제로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병에 걸리니까 집에서 갇혀만 살아야 됐으니까 그렇게 파랑새가 돼서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그런 개인적인 상징을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이런 게 개인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한 문화권 내에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상징을 우리는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고전문학은 오히려 반대로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관습적 상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작품에서 사용한 상징이 사실은 이 작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작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손을 꼽아봐도 예전에 이제 그 조선시대 중세시대 이전 작품들에서 보면은 그 양반계층이 쓴 작품에서 해달 북극성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면 임금. 그죠? 와. 그죠? 그 다음에 그 조선시대에서 뭡니까? 그 양반이 쓴 시주에서 소나무, 대나무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한다? 지조절개. 그쵸? 매화까지. 그치? 이런 것들은 지조절개 이런 걸 상징하고. 국화. 보통 막 술 담는 데도 쓰고 하는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류 이런 거 상징하고. 이런 것들은 딱 어떻게 보면은 유교라고 하는 문화권 내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던 그러한 상징들이거든요.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관습적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보편적 상징도 있습니다. 자, 보편적 상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문화권을 넘어 동시대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징을 우리는 보편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겠지만 비둘기 하면 무엇의 상징? 그렇죠. 평화의 상징이죠. 그렇죠. 우리는 닭돌기를 많이 떠올리겠지만 그렇지. 그래서 평화의 셈입니다.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많아진 이유도 사실 88 올림픽 때 비둘기 날리는 행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천적이 없으니까 번식을 많이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런 평화의 상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 남학생들도 그렇고 로맨틱 가이가 되려면은 여자친구한테 꽃을 선물할 때 어떻게 꽃말이나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그쵸 꽃을 딱 선물해주면은 감동을 하겠지 그치? 이런 꽃말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모든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상징이기 때문에 보편적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강원도에 우리가 되어는 이 네 번째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원형적 상징은 바로 뭐냐면 인류가 태초부터 인식해온 상징. 지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막 네안데르탈인이라느니 뭐 이런 시대 때부터 뭡니까? 사람들이 인식해온 상징이 바로 원형적 상징이에요. 알겠죠? 자, 이 원형적 상징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불. 뜨겁다. 또 위험하다. 그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특히나 지금처럼 우리는 그나마 뭡니까?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불을 그래도 좀 잘 다룰 수는 있잖아요. 그쵸? 막 가스를 좀 그 양을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 근데 원시 시대에는 벼락이 치거나 이래서 이제 불이 붙게 되고 그러면은 나무에 붙은 물들은 삽시간에 모든 숲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면 태초부터 파괴, 죽음 이런 걸 상징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종교를 보면 돼요. 알겠죠? 모든 종교에서 종교를 막론하고 불을 다스리는 신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겠죠? 기독교에서도 불을 다스리는 신 4대 원소 천사 하면은 미카엘이거든요. 미카엘이 담당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알겠죠? 불교에서도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아수라. 그렇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인상 깊었던 종교 있죠? 조로아스터교에서 승산하는 신이 바로 그 아수라인데 그 아수라도 불을 다스리는 신이고 파괴신으로 묘사가 돼요. 불교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그 불을 다스리는 신들은 전부 다 파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반면에 물은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뭡니까? 뱃속에서 양수라는 물속에 있죠. 그렇죠? 이름이 뭐지? 오유빈? 오케이, 앉아. 몇 킬 늦었어? 앉아. 그죠? 자, 어머니 뱃속에 그 뭡니까? 그 있을 때 양수라고 하는 물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물은 먹을 때도 사용을 하고 있지 하지만 씻을 때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움을 없애주는 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재생의 의미도 생기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홍수가 난다든지 그 다음 바다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낚시 갔는데 배가 파도에 의해서 뒤집어지면 한꺼번에 몰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반면에 죽음의 이미지도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물을 다스리는 신들은 되게 자애로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인도에 이제 힌두교에 보면 비슈누라는 신이 있는데 비슈누는 뭐야? 평소에는 잉어로 오고 그 다음에 코끼리로 오고 막 여러 모습으로 변신해서 와서 사람들 도와줘요. 이간 오늘 이간 할 차례예요. 32페이지. 자, 그래서 도와줘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커다란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 다 몰살시켜버리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도 보면 되게 자애로운 것 같지만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모습도 보여줘요. 알겠죠?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신들은 약간은 좀 이중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게 이제 물의 이미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달 하면 바로 뭐다? 우리가 옛날부터 뭡니까? 그 달 하면은 밤밤중에 그 여인이 물을 하나 깨끗하게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원, 소망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이상, 희망. 왜? 옛날부터 뱃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길을 찾았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류가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인식해온 그러한 인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고 이 강원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는 바로 그 원형적 상징을 굉장히 잘 사용한 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나 작품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봅시다.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이라고 하고 있죠. 만난다면 이라고 하는 거는 그치,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줄을 보면 가문, 여기서 가문은 이제 가물다,
가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마른 거. 그래서 가문 어느 집에서들 좋아하지 않으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렇지, 좋아한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는 지금 서리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면은 가물은 집에서 어느 집에서든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물이라고 하는 건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의 이미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긍정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원형적 상징에서 나오는 탄생, 재생, 정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작품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자, 이 집은 지금 가물에 있대요. 메말라 있대요. 그렇죠? 지금 긍정의 상황이야, 부정의 상황이야? 그치,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일종의 메마른 현실을 나타낸다. 혹은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자, 이 키 큰 나무는 우리랑 함께 서 있는 존재잖아. 그렇지? 함께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동반자적인 존재죠. 자, 근데 이 시는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꼭 외워줘야 됩니다. 우르르. 자, 우르르 하니까 어떤 자음이 많이 사용됐어요? 유음이 많이 사용되었죠. 초성의 이음은 소리가 없으니까 리을만 쓰였잖아, 자음은. 그치? 자, 여기서 바로 우르르 바로 역시 유음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쵸? 바로 뭐다? 물의 속성을 이렇게 소리의 성질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역시 가정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연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에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라도 한다면, 자, 역시 나무 뿌리가 죽어 있어. 나무 뿌리가 죽으면 어때? 삐짝하고 마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시 이 죽은 나무 뿌리도 바로 뭐다? 메마른 현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나무 뿌리를 적시기라도 한다면 바로 이런 메마른 현실을 어떻게? 적셔주고 싶다. 생명력을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바다를 뭐에 비유했다? 처녀. 그쵸? 바로 바다의 어떤 성질? 바다의 바로 순수성을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거죠. 처녀라고 하는 건 뭐야? 때묻지 않은 존재, 아주 깨끗한 존재, 숭고한 존재,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알겠죠? 이런 모습은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중립의 중립 초래천 앞에 서서 아사달과 아사녀가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할 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처녀라고 하는 건 일종의 순수성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가정의 방식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1년하고 2년에서는 바로 뭐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렇죠? 화자의 소망을 제시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3년을 봅시다.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시상의 정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괴, 죽음을 나타내는 바로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고 원형적 심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앞에 나왔던 물과 대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은 이 시에서 물과 대립적인 이미지를 가지죠.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기를 바라지만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는 거야. 현실은 지금 우리가 다들 불로 만나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수시된 뼈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이미 어떻게 된 존재? 파괴된 존재, 죽음을 맞이한 존재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수시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쵸? 어떤 대상을 쓰다듬을 때 어떤 때 쓰다듬습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귀여울 때 강아지나 이런 것들 귀여울 때 쓰다듬기도 하지만 그쵸? 대상이 약간 안타까울 때 불쌍할 때도 우리가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쓰다듬어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뭐다? 벌써 수시된 뼈 하나가 다른 파괴되고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연민의 감정으로 그렇죠. 바로 안타까움. 연민의 감정으로서 이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가 그치 서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약간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고 서로가 서로를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는 세계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바로 이 그대는 바로 뭐다? 시적 청자이자 화자가 만나고자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접을 지난 뒤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기를 화자는 바랬는데, 그쵸? 지금 현실은 불에 타고 있어, 그치?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 보통은 물로 불을 끄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지금 이 화자는 뭐라고 했다? 저 불이 지난 뒤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불이 한껏 온 세상을 한번 태워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악당들이 하는 대사가 있잖아, 그렇지? 세상을 뭡니까 다시 만들려면 한번 정화할 필요가 있어, 막 이런 대사를 하잖아, 그렇지? 약간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뭐다? 적을 지난 뒤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먼저, 그렇죠? 현재가 파괴되어야, 그렇죠? 새롭게 재생할 수가 있다. 일단 한번 태울 만큼 다 태워야지 물이 그 다음에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화자의 인식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접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다시 만나자. 푸시시. 자, 푸시시 하니까 바로 뭐다? 피읍. 시읒 같은 그쵸? 바로 파열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쵸? 그치? 그쵸? 바로 여기서는 파열음을 사용을 함으로써 역시 여기서도 바로 뭐다? 불의 파괴적인 속성을 소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러니까 소리의 성질적인 면에서도 아까 앞에 있었던 우르르랑 푸시시는 서로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고 의미적인 면에서도 우르르는 물을 나타내고 푸시시는 불을 나타냄으로써 의미적인 면으로도 역시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은 바로 우르르와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소리의 성질마저도 대립. 파열이 바로 뭐다? 공기가 팡 하고 터지면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괴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라는 거죠. 바로 이 하늘에서 나는 그대와 만나고 싶다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넓고 깨끗한 하늘은 바로 뭐다?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반드시 조금 알아둬야 되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알겠죠? 여담이지만 선생님이 이 강은교 교수님한테 수업을 받았었어요. 실제로.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 풀어본 걸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말줄임표를 활용하여, 그렇죠? 화자의 내적 고뇌를 나타내고 있다. 말줄임표를 쓴 거는 가였습니까? 나였습니까? 둘 다였습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뭐다? 가에만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렇죠? 자, 2번. 자연문의 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까? 틀릴까요? 바로 가시에서는 뭡니까? 까마귀가 까까 울고 강물이 막 흘러가는 걸 통해서 바로 뭐다? 이별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그걸 보면서 이별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했어. 그렇지? 그리고 나시에서는 바로 뭐야? 물이 되어 흘러가가지고 세상을 뭡니까? 깨끗하게 다시 정화하고 재탄생시키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불은 뭐다? 막 그것이 그 세상을 막 파괴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우르르 흘러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해당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3번.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대조적인 소재를 사용한 거는 가였습니까? 나였습니까? 그쵸?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을 한 거는 not이었어요. 그치?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실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쵸? not에서는 바로 뭐다? 저 불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만나서 이상적인 세상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쵸? 그치?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지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약간 소망적으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쵸? 자, 4번. 과거 회상을 통해 가시와 나시 과거 회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지. 둘 다 없었죠. 그래서 4번은 둘 다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5번.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청자가 나왔던 시는 뭐 뜻이었어? 그치. 나였죠. 그죠?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한 거는 나. 말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정해서 미래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넓고 뭡니까? 깨끗한 하늘로 오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시에 대한 5번도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2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보도록 합시다. 2번.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기억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까마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이런 문제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요 위에다가 적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까마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의 슬픔을 위로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화자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죠? 자, 3번. 화제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다. 이게 확실히 맞겠죠. 빨리 뭡니까? 우리 빨리 해가 지니까 떠서 너는 떠나야 돼. 라면 먹고 가면 안 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화자가 그리워한 대상을 불러내는 것도 아니고 추구하는 삶과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렇죠? 자,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감은 어느 집은 생명력이 부족한 삭막한 현실을 드러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죠? 가뭄은 바로 뭐야? 가물다. 가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2번. 키 큰 나무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번. 죽은 나무 뿌리는 물이 되어 만날 우리가 재생시키고자 하는 생명력을 잃은 존재로 제시된다. 그쵸? 바로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실 수가 있다면 이런 것은 그 나무를 살리고 싶다는 의미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4번. 수시된 뼈는 현재 불에 의해 고통을 받는 존재로 물을 외면하는 대상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그쵸? 바로 뭐다? 물을 외면하는 대상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바로 뭐다? 연민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5번. 불 꺼지는 소리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날 때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상적인 상황과 연결된다. 그렇죠? 불이 다 지나가고 그게 꺼지고 우리가 물이 되어서 그거를 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 그렇죠? 자, 소설이죠. 바로 5번 문제가 있었구나. 4번 문제가 있었구나. 자,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우리가 키워드인 척하지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실 이 문제는 키워드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시에서 반복은 리듬을 형성하거나, 자, 반복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리듬을 형성하는 역할. 그쵸? 그 다음에 시 속에서 의미를 수식하고 변형하기 위한 구조화의 일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의미를 수식하고 변형하기 위한 구조화의 일환으로 사용된다. 한 모습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 음절수, 의문의 반복이나 동일한 요소의 반복, 시적 상황이나 이미지, 표현 형식 등이 반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의 방식은 바로 뭐다? 음절수가 반복이 되거나 의문이 반복이 되거나 그쵸? 그 다음 동일한 요소, 단어나 어절, 문장이 반복이 되거나 그 다음 시적 상황이나 이미지, 표현 형식이 반복이 되는 방식으로서 반복이라는 형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해서 그쵸? 의미를 생성하거나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반복 중에서 특정한 상황이 쌍을 이루거나 시어 등이 대응하는 상태, 요거를 병렬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나 시에서 그쵸? 바로 음절수가 반복된 거는 바로 뭐였다? 가시에 보면 7, 5조 7글자, 5글자가 반복이 됐었죠.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의문의 반복 같은 경우는 가시에서도 흐릅디다려 라고 할 때 유음이 많이 사용되었죠. 그쵸? 그리고 나시에서는 뭐였습니까? 아까 물이 흐를 때 우르르 불이 꺼질 때는 푸시시 했었죠.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뭐다? 의문을 사용해서 그 뭡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동일 요소 반복. 우리가 물이 되어는 물이라는 시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 가정법을 굉장히 자주 사용을 했죠.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시에서는 가시에서는 뭡니까? 가시에서는 바로 뒷부분에 까마귀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별 상황이 다가왔음을 이렇게 의미적으로서 그렇죠?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금만 줄여서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가의 1, 2어는 그렇죠? 자, 시행에 기읍음과 히읗음이 나타나는 구조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거는 약간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요런 거는 세모를 쳐놓읍시다. 솔직한 말로 우리가 뭐 이렇게 기읍과 히읗음을 나타나는 구조를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이런 것까지 잘 살펴보지 않아요. 알겠지? 근데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동그라미 X 세모를 잘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가에 말을 할까? 그냥 갈까? 따라오라고와 따라가자고의 병렬적 배치는 오락가락하며 망설이는 화제의 심리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고 이거는 확실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3번
가는 강물, 흐르는 물, 연달아, 흐르뛰다려와 같이 유음이나 비음을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부드러운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4번. 나는 1, 2년에 물이 되어 만나고자 하는 가정적 상황과 3년에 불을 만나려 하는 현재 상황의 병렬적 배치를 통해 화자가 바라는 상황과 대비되는 현실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이 되는 거는 화자가 바라는 거고, 불이 된 거는 지금 현실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두 개의 화자의 소망과 현실이 어땠다? 서로 대비된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화자가 바라는 상황과 대비되는 현실. 그렇죠? 그래서 소망과 현실을 대비하는 구조를 병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많이 어렵지만 쉽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소망과 현실이 대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나의 1, 2연에서는 가정형 연결어미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우리가 물이 되기 위해 했던 노력과 이를 바탕으로 맞이한 이상적 상황을 연결하며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아니죠. 1, 2연에서는 그냥 화자의 소망만, 가정만 얘기하고 있었고 맨 마지막에 4연에서 뭐가 드러났었다? 뭡니까? 바탕으로 맞이한 이상적 상황이 4연에서 드러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확실히 틀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확실한 걸 골라야 됩니다. 우리는. 알겠죠? 항상 확실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긴 해요. 알겠죠? 근데 9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알겠죠? 왜? 실제로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했을 거야. 4개가 답이 아닌데 1개가 애매해. 애매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정을 못하는 거야. 그렇지? 이럴 때는 애매한 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1개가 애매하고 3개는 답이 아닌데 1개는 확실하게 답인 것 같아. 이럴 경우는 확실한 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이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서 고민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생들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확신을 가지고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항상 학생들은 애매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작품, 현대소설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김동인의 태영이라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는 공식적인 방법인 키워드 문제부터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로 8번 문제, 그렇죠? 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에 있는 보기부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3.1운동 직후에 감옥안을 묘사한 김동인의 태영에는, 자, 그럼 이 작품은 바로 뭐다? 3.1운동 직후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감옥안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적어 놓읍시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시대는 3.1운동 직후, 공간은 감옥안 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영에는 옥중기의 1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그렇죠? 바로 뭐다? 옥중기. 감옥 속에서 쓴 기록의 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작품은 일제에 맞서 3.1운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들로 가득 찬 비좁은 감옥을 배경으로 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핵심은 바로 이거죠.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환경 속에서 감방한 사람들이 겪는 갈등과 존엄성 상실의 비극을 통해서 바로 뭐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비도덕성, 극단적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바로 뭐다? 이 작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다? 바로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뭐다?
갈등과 그렇죠? 존엄성, 상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바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그렇죠? 자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바로 극단적 이기주의와 여기에 플러스 생존 본능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 이렇게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아까 봅시다. 그래서 이를 통해 작가는 바로 뭐다? 환경에 따라 개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사람이 착하고 나쁘고는 뭐가 결정한다?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한 바로 뭐다? 일제의 잔혹함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그런 존엄성이나 이런 것도 환경이 있어야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미국 알래스카에 어떤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식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죽은 다른 승객들을 그 시체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기도 죽음의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겠죠? 실제로 우리가 법에도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긴급 회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생명이 위험할 순간에 타인을 해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경우에 타인을 해치는 경우는 보통 처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이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덥다. 몇 도인지 110도 혹은 그 이상인지도 모르겠다. 매일 아침 경험하는 바와 같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해를 저 해가 이제 곧 무르녹일 때지 생각하면 그 예언을 마치려는 듯이 해는 어느덧 방안을 무르녹인다. 5평이 좀 못되는 이 방에 5평이면 이 교실 한 절반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좁은 방이죠. 그쪽에서 5평이 좀 못되는 이 방에 그렇죠? 처음에는 20사람이 있었지만 몇 방을 합칠 때 28사람이 되었다. 그때의 일을 어찌하노 하였다. 진남포 가곡에서 공소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34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신의주와 해주 가곡에서 넘어온 사람까지 하여 41사람이 된 때에는 우리는 한숨도 못 쉬었다. 혀를 채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바로 뭘 나타낸다? 바로 인물이 처한 극한 상황. 5평도 채되지 않은 좁은 방 안에 41사람, 41명이 그 속에 빽빽하게 들어있다는가. 그래서 여기 감옥이잖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고 먹고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앉을 자리조차도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곧 처마 끝에 걸린 듯한 뜨거운 해는 거침없이 더위를 보낸다. 그럼 여기서 뜨거운 해도 이 극한 상황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소재가 되겠죠. 몸속에 어디 그리 물이 많았던지 아침부터 거침없이 흘린 땀은 그냥 먹지 않고 흐른다. 한참 동안 땀에 힘없이 앉아있던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담벽을 기대고 흐늘흐늘 일어섰다. 지옥이었다. 바로 뭐가 지옥이다? 바로 현재의 극한 상황을 단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표현이다. 정말로 지옥과 같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빽빽이 앉은 사람들은 모두들 힘없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송장같이 벌리고 흐르는 침과 땀을 씻을 생각도 안 하고 묵묵히 앉아있다. 둥그렇게 구부러진 허리, 맥없이 무릎 위에 놓인 팔, 뚱뚱 부은 짙어런 얼굴에 힘없이 벌려진 입, 정기 없는 눈, 흩어진 머리와 수염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과연 아침에 세면소까지 뛰어갔으며 2시간 전에 점심 먹느라고 움직인 사람들인가? 나의 고하여 둔하게 된 감각에도 눈이 쓰린 역한 냄새가 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사람들이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들은 무얼 하여 여기 왔나? 바람 불고 잘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에서 무얼 하러 여기 왔나? 그러면 바람 불고 잘자리 있고 담배 있는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감옥, 밥, 자유가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사랑스러운 손주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예쁜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제가 벌어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어머니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 먹고 마시고 자유로 바람을 쏘이고 자유로 자고 있었을 테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요구로 여기를 왔나?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머리에는 독립도 없고 자결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스러운 아내나 아들이며 부모도 없고 또는 더위를 깨달을 만한 새로운 신경도 없다. 즉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모든 걸 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생존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거운 공기와 더위에게 괴로움받고 학대받아서 조그맣게 두개골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들의 피곤한 뇌에 다만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냉수 한 모금이었다라는, 즉 냉수 한 모금조차 먹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나라를 팔고 고향을 팔고 친척을 팔고 또는 뒤의 길을 모든 행복을 희생하여서라도 바꿀 값이 있는 것은 냉수 한 모금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에서 사람들이 바로 뭐다? 이상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차 할 수가 없는 현실, 환경이라는 거죠. 자, 중력 부분 줄거리를 보면 나를 비롯한 감방 사람들은 공판간다를 기다리지만 나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던 중 영원 영감을 포함한 서너 사람이 공판을 받으러 재판소에 다녀온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판결은 어찌 되었어?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입은 바늘로 호람해지나 않았나? 그죠? 바늘로 깨매졌는지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참 뒤에 그는 겨우 대답하였다. 그의 목소리는 대단히 떨렸다. 태형 90도랍니다. 태형이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때 곤장 생각하면 돼요. 때는 벌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병신됩니다. 알겠죠? 10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다 터져나간대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90대를 마셔야 된답니다. 알겠죠? 자, 거 잘 됐고요. 이제 사흘 뒤에는 담배도 먹고 바람도 쏘이고 난 언제나 여보 잘 되시오? 무엇이 잘 된단 말이오? 나이 70줄에 들어서 태 맞으면 말하기도 실수. 난 아직 죽기 싫어. 공소했세다. 그는 벌컥 성을 내어 내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내 성도 그에게 지질 않았다. 여보 시끄럽소. 노망했어. 당신은 당신이 죽겠다고 걱정하지만 그래 당신만 사람이란 말이요. 이 방 40여인이 당신 하나 나가면 그만큼 자리가 넓어지는 건 생각지 않소. 아들 둘 다 총 맞아 죽은 다음에 쥐상 하나 살아있으면 무얼 해 여보?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타인의 죽음보다, 그쵸? 개인의 안위를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뭐다?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현실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뭐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어. 90대 먹고 살아있으면 다행인 거고 죽어도 나는 상관 안 해. 어쨌든 너는 이 방을 나가게 되면 그 한 명만큼의 공간이 생길 테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겠지. 딱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였다. 자, 여기에 태형 언도를 공수한 사람이 있답니다. 나는 이상한 소리로 껄껄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치 않았다. 노망하였다. 바보로다. 제 몸만 생각한다. 내쫓아라. 여러 가지의 평이 일어났다.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길게 쉬는 한숨만 우리의 귀에 들렸다. 우리들도 한참 비웃은 뒤에는 기진하여 잠잠하였다. 무겁고 괴로운 침묵만 흘렀다.
바깥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대동강빛과 같은 하늘은 온 세상을 덮었다. 그래서 강물이 밤이 되면 굉장히 시커매지거든요. 그게 온 세상을 덮었다라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시간이 이제 깊게 흘러서 깊은 밤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는 굉장히 무겁고 암울한 현실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밑에서 더위와 목마름에 미칠 듯한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우리들의 입은 모두 바늘로 호라매지는 않았나. 그러나 한참 뒤에 마침내 영감이 나를 찾는 소리가 겨우 침묵을 깨뜨렸다. 자, 여보, 왜 그러?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이제라도 공소를 취하해야지. 영감은 또 먹먹하였다. 그러나 좀 뒤에 그는 다시 나를 찾았다. 노형 말이 옳소. 내 아들 두 놈은 정년코 다 죽었어야. 난 나 혼자 이제 살아서 뭘 하겠어. 취하게 해주소. 바로 영감은 죽음을 각오를 한 거죠. 그쵸? 자, 진작 그럴 때지. 그럼 간수 부릅니다. 그래 주소. 영감은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나는 배통을 쳤다. 간수는 왔다. 내가 통역을 써서 그의 뜻이라는 것보다 우리의 뜻을 말하며 간수는 시끄러운 듯이 영감을 끌어내 갔다. 자리에 돌아올 때 방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는 자리가 좀 넓어졌다는 기쁨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뭐다? 맞죠. 타인의 죽음도 그렇죠. 개의치 않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오직 뭡니까? 자기네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1cm만큼 늘은 것에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 김동인의 태영이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잔인한 그런 소설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여기 뒤에 이어져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그 간단하게 풀이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5분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